여러분 안녕하세요. 185강입니다. 토양용 비료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나는 이제 태풍이 온다 해서 저도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이제 태풍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내일 밤에 아주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이제 지난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요. 어제도 날씨 좋았고 오늘 오전에도 날씨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바람 없고 비만 살짝 오는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지 않을까. 또 특히나 이제 제주도 지나서 내일 아침에 뭐랄까 통영 그쪽으로 해서 상륙한다는데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춧돌을 놓고 하우스를 짓거든요. 근데 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태풍에 대비 안 된 하우스가 대부분이죠. 미리 준비하셔서 혹시 하우스가 들을 것 같으면요 비닐 찢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우스 때를 전체 들러본 것보다는 바람이 날린다 그러죠. 그런 비닐 찢었을 때 그런 피해를 막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미리 그런 준비하시고 보완하시고 또 태풍 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토양연비의 번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조 비료 활용해서 보통은 자연 유기물 비료. 자, 비료라는 건 뭡니까? 토양과 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물질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료, 황비 비료가 아니라 뭐 유기물서부터 뭐 녹비작물서부터 뭐 퇴비 같은 거 유기질 비료 다 포함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 유기물 비료나 아니면 이제 발열 퇴비 비료 그 다음에 숙성 비료 퇴비의 비료, 그 다음에 반려 퇴비 비료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퇴비하면은 보통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농업에서 반려 퇴비 아니면 뭐 숙성이란 얘기도 합니다. 보통적으로 반려 퇴비 분해된 퇴비를 거의 쓰지 않습니까? 뭐 유기질비 같은 건 그냥 혼합 비료고요. 저 유박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한 퇴비 같은 경우는 반려 퇴비 쓰는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 그 다음에 반려 퇴비까지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다. 다양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토양 살리는 우리가 토양용 비료에서는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려 퇴비는 이제 작물용 비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도 최소한도 이제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뭐 임팩트하게 뭐 간단하게 아니면 쉽게 가는 방법에 뭐 발리탭이 하나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발열 탭이야 숙소를 권장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통적으로 이제 미생물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비 같은 거 하더라도 숙성이나 반려 이것만 쓰고 그 다음에 분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생물 활용해서 우리가 김치하면 뭐 숙성이라도 얘기하고 아니면 반려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청국장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반려, 어떤 때는 숙성. 이게 뭐냐면 숙성과 반려도 구분 안 돼 있거든요. 뭐 생각날 때 반려, 어떤 때는 뭐 숙성. 그리고 어떤 분이 묻습니다. 숙성과 발효가 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거의 전문가들도 대답을 못할 정도. 왜냐하면 문헌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나눠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숙성이라 해도 맞고 발효라 해도 맞고 뭐 어느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숙성과 발효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숙성과 발효 좀 나눠서 쓰신 분들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해로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조금 한계지 않나. 뭐 문제라 보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한계를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하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도 쓰고 있죠. 저는 이제 권장하는 방법이 뭐냐. 자연유기물, 발열, 앞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발열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볏짚 쌓았을 때 거기에 물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첫 번째는 발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발열이 끝나면 멈춘 상태에서 미생물이 포집되는 순간 그 시기를 숙성. 그 다음에 미생물들에 의해서 먹이 활동이 있지? 그럼 반려라 그러죠. 먹이 활동이니까 아미노화 되는 거죠. 분해 작용이 되는 그때를 반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분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미생물 하면은 아까도 했습니다. 숙성과 반려 동시에 쓰고 있으면서 아예 발리란 개념도 없고 숙성이란 따로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숙성과 발효 같이 아무 때나 이제 구분도 없이 쓰고 그다음 분해로 넘어가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창업 교육이죠. 뭐 특강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보통 두세 시간 강의, 특강 같은 경우는 전대 이제 20시간씩 하는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창업 교육 같은 경우 할 때 제가
110 몇 회까지 했거든요. 그런 교육에서는 분명한 거는 29개까지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활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숙성과 발열도 나누지 안 쓰고 쓰는데 숙성만 해도 거의 20까지 가깝습니다. 발열도 여러 가지 있고요. 발열도 여러 가지 나눠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미생물 활용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확정적으로 또 계속 진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뭐랄까요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숙성과 발효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지금 장류업계나 아니면 이제 미생물 업계에 아니면 이제 뭐 농업계에서 이렇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미생 토양용 비료 세 번째인데요. 자, 좋은 토양 표면층 표면층 뭐 제일 윗부분 우리가 습수기가 낙엽이든 그걸 표면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면층 바로 밑에 우리가 밭갈이 하는 식물 뿌리가 보는데 보통 20cm, 그걸 표토층, 그 다음에 그 표토층 밑에 20cm 밑을 심토층이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보편적 농업에서 한 게 뭐냐? 토양이 자생이 떨어졌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토양이 자생이 높다 하는 그런 뭐 그건 개인적인 거고 보통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전문가들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자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냐 병충해 대응 아니면 자연재해 그런 풀 발생의 이런 피해가 그 다음에 많은 농자재 사용한다는 이거는 뭐 농업에 지금 전업 농가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그다음 농업 경쟁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농업을 계속 찾고 있고 최근에 보면 노틸 농업이 확산되는 것도 하나의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보기에는 한계가 안 나. 자, 오늘 이제 또 얘기하는 건데 보편적 한계 첫 번째 얘기입니다. 토양 자생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이 자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토양 살기 농사 기술을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농지를 복원하거든요. 토양 살기를 그래서 많은 유기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유기물이 필요하다. 그다음 미생물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그 유기물과 미생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토양 자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가 농업 현장에 벌써 40년이거든요. 제가 20살에 앞서 얘기했습니다. 미생물을 배우기 위해서 그쪽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농업 연구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연구소 이제 후원 뭐 그쪽에 이제 당연하게 이제 저는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많은 이제 농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봤을 때에 이거는 뭐냐 공통적인 거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뭐 간혹 틀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토양 노출입니다. 토양 우리가 밭갈이가 보통적으로 안 하면 비닐 씌우는 분도 있죠. 대체적으로 어쨌든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노출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동생물이 서식 환경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숲속에 가면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경지만큼은 이렇게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풀에서 덮여져 있고 거기에 표면층에 미생물과 동생물이 많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숲속에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 근데 농경지만큼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량하고 미생물량, 동생물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자생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자재 사용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농업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미 아마 농사의 전업농은 어느 정도 공부했고 하신 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뭐 달리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건 일부니까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래서 한계라 봅니다. 자, 세 번째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많은 유기물, 토양 살리기 위해서 많은 유기물 투입하는데 하는데 토양 자생력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유기물을 적게 넣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유기물 적게 넣는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농업에서 유기물이 화학 비료는 유기물이 아니다 보니까 유기물은 유기물이죠. 하지만 광물적인 그런 것 그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제조된 뭐랄까 과학 뭐 뭐랄까요 그 공기 중에 아니면 이제 그런 광물에서 뽑아진 거기 때문에요. 그런 유기물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아니라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풀 같은 그런 걸 유기물이라 보는 게 뭐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유기물을 씁니다만은 토양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토양용
비료 사용하는 이런 농업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런 쪽에 토양용 비료 농업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제 20대에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작물용 비료에 화학농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에 거의 10,000평 소 6마리 그다음에 그 당시엔 제일 큰 규모였거든요.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나중에 뭐 20대 생산 파동이 일어나서 이제 가라시장 가면서 가라시장이 뭐냐 농업 파동이라니까 새로운 대안을 거기서 이제 새로운 농업 이제 토양용 비료 쪽에 농업으로 이제 전환하면 왔으면서 계속 이제 그 많은 농가를 봤을 때 이렇더라는 거 분명한 거는 뭐냐 차이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용하는데 어쨌든 토양 자생이 쓴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연 상태의 그 유기물 볏짚 이거를 이제 토양 농업에 그냥 쓸 거냐 썼을 때에 아니면 이제 이런 같은 무게죠 1톤의 볏짚을 가지고 1밀톤의 볏짚을 그대로 토양에 농사를 쓴다 아니면 이제 1톤의 볏짚을 가지고 이거를 퇴비로 만들어서 이런 반려퇴비 만들어서 쓸 거냐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1톤 퇴비로 만들 반려퇴비 만드는 거의 뭐 한 푸대 나올까요? 과장 많이 나와봐야 2표 되거든요. 반려템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둬가지고 뭐 반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산 분뇨 같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뭐 유박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쓰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연 상태의 이런 볏짚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이런 그 같은 무게 같은 양의 이거를 가지고 반려태를 만들어 쓸 거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농업 비용이 굉장히 뭐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 것들이 이런 유기물 등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1년에 우리가 사료만 해도 1,100만 톤, 그 다음 식용까지 는 1,700만 톤 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도니까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아주 정부에서 뭐 보조금 받고 하니까 싸니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걸 조금 인식할 필요 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래서 같은 양의 볏짚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칭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반려태비 만들었을 거냐 했을 때 사용량이 어떨 거냐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건 차이가 있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멀칭했을 때가 굉장히 뭐랄까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라든가 이게 낫지 않나 반려태비 굳이 만들었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 생태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신 분들 퇴비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힘들게 반려태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뭐 뒤집으면서 반려태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던져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양의 이런 유기물이 있을 때에 멀칭으로 쓸 거냐 아니면 반려태비 만들어 쓸 거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 같은 양의 무게였을 때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반려태비 같은 많이 놓고 있거든요. 넣는데 어쨌든 유기물이 부족하는 이게 그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화두인데요. 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요. 자,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볏짚을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멀칭할 거냐 아니면 이걸 볏짚을 같은 양의 거를 이걸 반려태비로 만들어서 쓸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 비교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한 숫자입니다. 제가 유기물 투입했을 때 그대로 100% 멀칭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려태비 했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00이 아니라 200, 뭐 300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양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쓸려가는 거 뭐 볏짚이 같은 건 이를 덮었을 때 쓸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빗물을 가둔다든가 그렇게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유기물 멀칭 농사를 지향하다 보면 쓸려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려간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이라 그러면 쓸려가는 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100대 10 뭐 숫자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미생물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데 100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 10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한 이거 숫자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멀칭으로 쓸 거냐, 자연물 상태로서 그대로, 아니면 이제 반려탭을 굳이 만들어 쓸 거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한 번쯤 고민하시면서 어떤 농업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일 거냐, 아니면 뭐 토양 자생을 의존하면서 농사 지을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고픈지 생각할 거냐, 이때에 이거를 고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던져 보는 건데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하시고요. 저는 분명한 거는 뭐냐, 멀칭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시행하는 이제 실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하자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쪽입니다. 아까도 있습니다. 화학비료 쓰는, 저도 이제 만평의 농사를 지면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그 농업연구소에 그 당시에 여러 연구소 다니면서 공부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쪽에 그 연결된 기관이다 보니까 뭐 좀 찾아갈 때 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농기원의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진흥청의 기획관님한테 부탁하면 이제 전화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농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표면층의 유기물 멀칭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자연적인 선생 숲속같이 만들어서 원원적 미생물, 그래서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뭡니까? 분해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분해자를 하지 않습니까?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거를 먹이 삼아서 살아가는 게,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포식자인 절지동물이나 선형동물 같은 이런 동생물이 서식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랬을 때의 비료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차이가 있으면 사용량도 그렇고, 그 다음 토양 살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도 높이는 방법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판단은 여러분이 최종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는 걸 이제 공개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거 뭐 좋다 틀렸다 맞았다는 이제 여러분이 마시고 쓰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틀렸을 때는. 자,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 우리가 소농의 농사 모습, 제가 이제 그 가르친 교육생의 밭입니다. 뭐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작은 농으로서 좀 그래도 몇백 평 되거든요. 이렇게 볏짚을 멀칭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면 이제 외국의 노틸 대규모의 이렇게 멀칭, 무게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한 거죠. 둘 다 이렇게 할 수 방법은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기계까지 하면서 뭐 100헥타 1000헥타까지 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쪽으로도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지금은 농업에 어쨌든 이런 쪽으로 지향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화두를 던지는 거고,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공개하는 거니까요. 자, 유기물 사용 방법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전편도 얘기했고 몇 번 얘기합니다만, 100% 표면층 멀칭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유기물 뭐 퇴비 같은 걸 땅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뭐 이 포크램 파서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밭갈이 하면서 미끄럼 넣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서 뿌리가 닿아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숲속같이 위에다가 멀칭하자. 그래서 표면층에 위에다가 멀칭하는 걸로 해서 100% 썼으면 좋겠다. 그럼 표토층과 똥통에서는 뭐냐? 식물 뿌리라 했지 않습니까? 잡초라든가 작물의 뿌리가 유기물이니까 거기에 있는 군균과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기물 사용은 어디냐? 100% 표면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실전 농사 기술입니다. 저 멀칭할 때도 멀칭이 다 틀리다 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이제 녹색 유기물 같은 건 100% 영향이 있는데, 근데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근데 미생물이 뭡니까? 녹색이니까 이런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질소 생산이 많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녹갈색은 뭡니까? 녹색을 띠고 있으면서 갈색에 좀 가까우다 보니까 뭐냐? 녹색에 비해서는 영양이 반이겠지만은 또 녹색에 비해서 오래 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질소 생산량도 뭐 녹색에 비해서 100이라 그러면 5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갈색은 되려 낫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거의 영양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균 유지 않습니까? 곰팡이 버섯균과, 그러다 보니까 유기산이 늘고 pH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질소 생산이 적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기물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녹색 유기물, 녹갈색 유기물, 갈색 유기물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도 마찬가지. 아까 그 발열 퇴비도 있고, 그 다음 숙성 퇴비 있고, 반려 퇴비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반려 퇴비에 대해서는 누구나 뭐 엄청난 그 뭐랄까 지식이 넘쳐나고 이제 그 특허권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그 공개적으로 교육은 해왔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눠지 않거든요.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음식물서부터 뭐 어떤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 와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녹색 유기물, 녹갈색, 갈색도 이제 강의 내용으로 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거고요. 이거 토양용 비료에 이어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자, 유기물 멀칭. 자, 유기물 비료 어떻게 쓰는 농사. 제가 이제 농사 지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틀밭이 아닌 그냥 틀이 없는 그래서 호밀.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해서 봄 돼서 봄 농사 될 때죠. 이제 5월 달 되겠죠. 여기도 이제 300꼬지 가까이 200몇 꼬지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호밀을 멀칭해서 이제 지금 배추를 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둑을 한번 만들고 이제 밭갈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계속 이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굳이 이거 밭갈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멀칭에 그래서 봄 농사 그래서 지금 배추 심는 건요 봄 배추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약혼 심고 그랬었는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약혼 자라고 이제 배추는 심었다가 안 됐습니까? 보통 이제 6월 달 돼가면 이제 4, 5월 달에 심었다 하면 6월, 7월 달 수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옥수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멀칭이죠. 녹갈색 유기물 멀칭을 재배하는 뭐 소농의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 바로 저 모습입니다. 바로 농장할 때 2,000평 규모의 저 혼자 했었거든요. 닭 1,500마리 하고요. 뭐 수익률은 거의 80% 이른다는 그 농장 소개 이제 자세히 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농사 뭐 유기물 멀칭이죠. 해서 이렇게 표면층이 멀칭했으면 좋겠다. 이런 농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뭐냐면 이제 일본입니다. 자, 가오구치 선생입니다. 이탈리안 나이게라스를 이제 멀칭해서 이제 벼 모종을 심는 거죠. 그래서 벼 심기 하는 거죠. 그래서 멀칭된 이거는 이제 녹갈색 상태에서 멀칭. 아까도 마찬가지로 호밀도 녹갈색 상태죠. 그래서 이제 벼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자연 재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앞서 제가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있으면 녹갈색 어떻게 멀칭하고 이탈리안 같은 어떤 건데 좀 세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가구진 선생의 가서 현장에서 계속 1년 내내 배우신 분들은 일론 농가에서도 성공하거든요. 다 배워오신 분들. 근데 한 번 가서 특강 듣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구진 선생 보고 많이들 따라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분들의 성공률은 반토막도 안 되거든요. 뭐 10%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성공이 낮습니다. 근데 일본 실현지에서 실습을 1년 내내 받으신 분들은 따라하면서 거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들 따라하니까. 근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특강을 배우고 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지식적으로 거의 뭐랄까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스토리를 얘기하는 쪽이지 어떤 부분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오신 분을 만나보면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하는지 이런 지식적으로 접근이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와야 그 현장에 쓰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쉬움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나은 방법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소고요 또. 자, 이거는 일본이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자, 이거는 표시를 잘못했고 미국인데 보시면 녹비작물 기교해서 앞에 이제 쓰러뜨리고 뒤에서 씨앗 파종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기교화됐죠. 그러니까 100헥타 1000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유기물 멀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 1%도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거 50%가 넘으니까요. 이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멀칭 노티리 같은 경우 부분경과 멀칭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부분경은 뭡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그 녹비작물 키워서 멀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풀리는 거 장작물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심는 거를 부분경이라 했지 않습니까? 멀칭 부분은 뭐냐 이와 같이 이제 녹비작물 키워서 쓰러뜨려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아니면 이제 모종을 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칭 부분경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경우가 멀칭 부분이 거의 미국 농업 전체의 거의 75%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 농무부에서 발표가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발표가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새로운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유기물 멀칭 농사는 꿈의 농사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99%의 농업은 뭐냐 밭갈이 하는 그 유기물을 이제 반려탭이 해서 토양 속에 집어넣는 농사 아니면 이제 뭐
뭐 톱밥 같은 걸 이제 토양 땅 파서 집어넣는 농사 쪽으로 많이 진화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노틸 농업이 이런 노틸 농업이 나오는데 아쉬운 걸 뭐냐, 반려태비를 피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기물 멀칭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제 생각.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맞으시면 이제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리시면 되겠죠. 자, 태풍이 심각하다, 뭐 매우 강하다니까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좀 많이 많이 준비하셔서, 또 진로가 확정적으로는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이 피크인데요. 그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밤에 온다 그러고 이제 육지부는 이제 새벽이 되겠죠. 자,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